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1월부터 정확하게는 1월 중순이죠. 1월 중순부터 2월 말일까지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이제 신고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말정산이란 어떤 것이고 또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들은 세무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다거나 또는 노무사무실과 세무사무실을 겸하는 그런 사무실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비용도 솔직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무사무소에다 맡길 때 월 55,000원씩 납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홈택스라는 인터넷 서비스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굳이 세무사무소나 노무사무실 같은 데다가 의뢰해서 맡길 이유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해마다 받고 있고 연말정산의 세제 혜택을 종사자분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종사자분들께서도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다들 뉴스에서는 13월에 월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받고 있는데 나도 그럼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고 또 시설 입장에서는 월에 55,000원씩 계속 납입을 하고 있는 세무사무소 비용을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이해만 조금 하고 있으면 클릭 몇 번만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세무사무소에서도 많은 업체들의 연말정산을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시설의 담당자분들이 연말정산 홈택스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설 입장에서는 세무사무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면서 그리고 종사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그런 두 가지 이점을 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제 오늘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교육 자료는 브라더 코리아, 즉 프린터 만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준 건데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홈택스 블로그나 홈택스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자료보다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민간 개인이라든지 또는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내용을 안내한 내용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드리는 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 네이버에 연말정산을 쳐보면 수많은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해결 방법을 다 네이버에서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자,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연말정산을 홈택스로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홈택스에 입력할 때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이버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쳐보면 거기서 막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을 통해서도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희 케어스토리에 연락을 주셔도 저희도 또 원격으로 같이 봐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이번 연말정산은 한 번쯤은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직접 해봐야 연말정산이 뭐고
그 연말정산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거네. 특히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 하나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본인이 다른 데 취업을 하든 또 다른 사업을 하든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되겠다라는 점을 숙지를 하시고 오늘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2020년 2020년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누구는 13월에 월급이 되고 누구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에 급여를 여러분들 받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급여가 180만 원이다 또는 뭐 175만 원이다 해서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자, 급여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두 개의 세금을 냅니다. 하나의 세금 이름은 근로소득세. 자, 근로소득세를 내게끔 돼 있고 적어보면 좋겠죠. 근로소득세. 그 다음 하나의 세는 주민세를 냅니다. 자, 요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두 개를 더해서 갑근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갑근세는 무조건 냅니다. 그럼 이 갑근세라는 것은 즉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급여에 대한 소득의 내용입니다. 그럼 근로소득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일해서 175만 원을 벌었는데 그 번 만큼 세금의 법이 있어서 근로한 부분만큼의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이 근로소득세구나 라는 건 이해하셨죠? 그럼 주민세는 뭘까요? 주민세는 근로소득의 10%입니다. 10%인데 주민세, 즉 여러분들은 주민이라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주민.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으로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으신 거예요. 지역 그 지자체로부터. 그래서 근무를 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민으로서의 세금을 납부라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즉 급여에 따라서 소득이 잡혀 있는 소득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 그 두 가지를 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두 개를 통틀어서 갑근세다라고 부르죠. 자, 근데 그 세금 두 개의 세금 중에서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로소득세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75만 원을 월급으로 받게 됐어요. 월급으로 받게 됐는데 근로소득세 발생하는 부분에 80%만 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 80%만 먼저 낼 수도 있고 100%로 낼 수도 있고 120%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로소득세를 내 급여에 대비해서 내 급여에 이제 일정 부분의 근로소득세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그 세금 중에 80%만 근로소득세를 먼저 낼 수도 있고 또는 100%를 다 낼 수도 있고 또는 120%로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회사에서 80%의 근로소득세만 먼저 낸다. 그럼 왜 먼저 낸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근로소득세를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내지는 않아요. 누가 내주냐면은 회사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어떻게 내주냐? 선생님들의 급여가 175만 원이에요. 175만 원인데 근로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라고 했어요. 100%로 했을 때 15,000원이면 175만 원을 드리기 전에 1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죠. 자, 그럼 175만 원에 예를 들어서 175만 원 빼기 15,000원 하면 175만 원 빼기 15,000원 하면 173만 5천원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175만 원의 급여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세를
먼저 회사에서 공제를 하고 여러분들께 173만 5천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000원의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 급여해서 공제를 하고, 그리고 그 공제한 금액을 회사에서 시설에서 납입을 해주는 거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공제된 급여만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80%만 먼저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 100%로 다 공제하는 경우가 있고 120%로 더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의 세금만 내야 되는데 80%의 세금만 먼저 공제를 했어요. 그러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후에 이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20% 덜 낸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100%로 내고 있었다. 그럼 더 이상 낼 게 없겠죠. 자, 그리고 120%로 내고 있었다. 그러면 20%를 더 내고 있었기 때문에 20%를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기간 때 제출하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 또 교육비로 사용한 금액, 현금 영수증으로 쓴 금액,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소비한 많은 내용들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세금을 80%만 내고 있었어요. 근로소득세를. 그러면 20%의 세금을 더 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 쓴 거, 또 의료비 쓴 거, 교육비 쓴 거, 그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거죠. 즉 20% 세금을 더 내야 할 거에서 여러분들이 쓰신 그런 금액들을 공제해서 더 낼 것이냐 덜 낼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100%로 만약에 냈다고 하면 그러면은 공제만 받겠죠. 100%로 다 냈다고 하면. 그럼 120%로 냈다고 하면 20%를 공제받아야 될 금액에서 지금 세금을 더 낼 것인지 덜 낼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월에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게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이해되시죠?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즉 원천적으로 이미 다 납부한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다 과세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죠.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영수증으로 쓴 거, 또 의료비로 쓴 거, 교육비로 쓴 거, 그런 것들을 공제해서 정산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좀 중요한데,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수는 필수가 되겠죠. 여기 이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쉽게 말해서 더 낸 세금과 덜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정산한다는 뜻이다. 근데 또 이 내용을 들으면 또 더 헷갈리기도 하죠. 자, 이 과정에서 직장인들 한 해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및 서류를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거를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된다. 연초에 이제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1월 중순부터 2월 말일까지는 모든 것이 다 연말정산이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제출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직원은 회사의 개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거고, 회사는 3월 초까지 국가에 직원들의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환급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시설에서는 대부분 100%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80%, 100%, 120% 중에 100%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만큼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세 낸 부분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요.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에 대부분 이제 15,000원, 2만원 이런 식으로 내고 계세요. 그럼 1년이라고 하면은 많아서 2만원이면은 12개월이니까 24만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내용이 많았다. 그럼 24만원 중에서 정산이 되어서 환급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이 개개인의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 납부기한인 다음 해의 3월 초까지 나라에 제출하는데요. 그 후 결과에 따라 세금 환급 혹은 추가 납부를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되게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중요하죠.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1월 15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부터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종사자분들은 무엇을 해주셔야 하냐?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서류를 파일로 다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로 다운받고 그리고 그 파일을 이메일로 시설에다가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메일로 시설에다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들어온 파일들이 쫙 있겠죠. 그 파일들을 시설 담당자분께서는 홈택스에다가 제출만 하시면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날 오픈이 되는데 펜으로 좀 바꿀까요? 1월 15일 날 오픈이 되는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의 운영, 즉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이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거의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신고센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그런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면 한 번쯤은 검색해 보셔도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가 1월 18일에 오픈이 된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서도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엄청 간단하고 간소화, 말 그대로 쉽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은 1월 20일부터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1월 20일 정도에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전자제출이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점 아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실 수 있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있다면 어렵지가 않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다 안내가 되어 있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다. 이 서비스는 병원, 학교 등의 영수증을 수집해서 직장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 매우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하시면은 뭐 다 충분하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분들이 할 일, 그리고 시설의 담당자분께서 할 일 두 개로 나눠지죠. 종사자분들은 홈택스에 가입을 해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조회해서 파일로 해서 이메일로 시설 담당자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시설 담당자분들께서는 그 받은 이메일을 가지고 홈택스에다 제출만 하시면, 신고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제 종사자분들께서 집에 PC 가지고서 이거를 혼자서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는 시설에 있는 PC를 가지고 한 분 한 분 시설에 이제 사무실로 모셔서 그분들께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를
조회를 해서 그 파일을 아예 시설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직접 납부 제출까지 해주시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PC가 있으면 모르는데 대부분 또 PC도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예 그냥 시설의 담당자분들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내용은 이제 조회 발급, 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 발급을 누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조회 발급 버튼을 눌러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면은 다 된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라는 것이 나와 있죠. 이 자료조회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면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공인인증서 가지고 로그인하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서 신청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버튼 누르고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된다. 뭐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건강보험 낸 거, 국민연금 낸 거 이런 것들을 다 클릭만 하면 조회가 자동으로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클릭만 하면은. 그리고 그거를 체크해서 필요한 항목에 체크해서 한 번에 인쇄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인쇄를 하실 때에 PDF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 PDF 다운로드로 받으시면은 이제 PC에 저장이 되겠죠. PC에 저장이 되면 이걸 가지고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 더 이상 뭐 설명할 내용이 그렇게까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또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같은 것들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입력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내용이 설명이 같이 되어 있고 요 프린터에서 만든 회사여 가지고 프린터 설명도 같이 있네요. 자, 2020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되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내용을 다 알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받는 거야 당연한 건데 신용카드를 쓰면 그런데 이제 뭐 30%가 더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또 뭐 기부금 세액공제로 해서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해서 1천만 원 초과로 이제 하락되어서 더 확대가 되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에 추가됐다. 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럼 비과세 근로소득에서도 210만 원 급여가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추가가 되고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업, 숙박시설 서비스업 등이 뭐 더 마련이 되었다. 그 다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만 제출을 해주시면 다 될 것 같다. 우리 상황에서는 그런 게 이 홈택스에서 제시만 해주는 것만 해주면 요 요건들에 따라서 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신다라고 보여지죠.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완화되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이런 내용들. 장기 주택에 대해서 저당 잡혀서 돈 빌린 거, 그거 이자 상환한 거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렇게 아시고 이번 해에는 한번 종사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설 담당자분들께서 연말정산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고, 한번 하면은 다음 해에는 뭐 일도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세무사무소에 자료 파일 만들어서 또 보내주고 거기서 또 대신 신청하고 이거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또 돈은 돈대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서 자, 정리해 봅니다. 시설 담당자분께서는 종사자 선생님들을 한 분씩 불러서 연말정산 서류를 파일로 시설에다 보내주실 수 있게끔 안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공인인증서를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이 홈택스가. 근데 그 선생님들께서 공인인증서를 USB에 갖고 다니시면 모르겠는데 USB에 없으면은 시설에서 또 봐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사자분들께서 시설에 있는 PC를 가지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연말정산 파일을 받으시려면은 USB에 공인인증서를 받아오셔야 한다는 거고, 그 공인인증서를 못 받아오는 상황이면 직접 해오셔야 돼요. 그게 아닐 거면은 휴대폰에서 해야 되는데, 휴대폰에서는 지금 아까 1월 18일인가요? 그 며칠이었죠? 정확하게 볼까요, 우리? 1월 18일 맞네요. 1월 18일 날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하는데, 이 모바일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지 모바일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인인증서부터 받으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로 다 종사자분들의 파일을 담당자분께서 받으셔가지고 그 파일을 홈택스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때는 이제 회사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회사로 로그인해서 그 회사 명의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도 전화를 주셔도 되고 또는 국세청에다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문의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우리가 한번 연말정산 직접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